저는 오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나라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어떤 후보나 정당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챙긴 적이 없으며 제 신념에 따라 제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연히 잘못된 방향과 분명히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오답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과 그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며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극우라고 하셔도 좋고 뭐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부디 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바라보는 이 나라에 대한 제 가치관을 설명드리고자 하고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제 오류 가능성과 편향성을 인정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첩법 개정 누가 맡고 있나 라는 대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첩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정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나 게이트라는 건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중국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주지사 보좌관이 간첩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경찰관이 체포되기도 하고 필리핀 시장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유럽 의회에서 활동하는 간첩, 필리핀 선관위를 도청하고 개입하는 간첩, 캐나다 선거에도 개입하고 영국 선관위 해킹해서 신상 정보 털고 CSSA라는 중국 학생연합도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조직이고 등등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관위를 이렇게 막 털어버리고 이런 건 심각한 거죠. 타국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전 세계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만 장악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죠. 먼저 군사기밀 유출 사례입니다. 24년 6월에 국내 정보기관 해커가 북한 서버를 보면서 우리 정보사 블랙의원을 명단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 수사가 이뤄져서 정보사 군무원이 17년부터 7년간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되어서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돈을 받아먹은 게 밝혀졌고요. 이 영향으로 북한에서는 휴민트라는 거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블랙요원들이 곡사포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4년 6월에 중국인 3명이 부산에서 문 대통령이 승선했던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찍는 일이 있었고요. 얘네는 2년 동안 군사시설을 수백 장 촬영했으며 중국 공산당원으로 밝혀졌습니다. 11월에도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한 일이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중국인이 드론으로 제주공항을 무단 촬영을 했고요. 또 3월에는 중국인 2명이 정부 세종청사를 드론으로 촬영을 했고 얘네는 과태료만 물었네요. 또 10대 중국인들이 수원 공군기지 전투기를 찍기도 했습니다. 둘 중 한 명 아버지가 공안으로 밝혀졌고요. 중국 공안. 4월에는 중국인이 현역 군인, 우리나라 현역 장병을 포섭해서 군사기밀을 20건이나 유출한 일이 발각이 됐고요. 이 중국인은 공산당 연합 참모부의 정보기관 소속 인물이었고 미국 관련 또 사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인 2명이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촬영하는 일이 있었는데 얘네는 21일에 체포됐다가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경찰이 풀어줍니다. 근데 이틀 뒤에 다시 가서 찍다가 미군이 신고해서 또 체포됐는데 또 석방됐어요.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번 달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또 에어쇼를 불법 촬영하다가 걸리는 일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공군 쪽을 노리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의도적이고 중국의 계산이 들어간 간첩 짓인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인의 무단 촬영 사건이 작년 6월 이후 1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나온대요. 당사자들이 조사받고 있고 자유도 제한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사건을 가장되게 선전했다 이럽니다. 언론 매체의 무책임한 보도에 우려와 불만을 표한다. 우리는 이런 중국의 태도에 절대 익숙해지고 무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의 본질이 공산당이고
공산주의라는 거는 얘네가 항상 뭐 신장, 위구르, 티베트, 홍콩 이런 데를 침략해왔고 인권 유린을 하는 집단이라는 거, 그게 본질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유출 사례입니다. 작년 기사인데 24년 상반기 유출된 기술의 25%가 해외에서 빼간 거고, 기계정보통신,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명공학, 조선, 자동차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빼갑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의 70%가 중국에서 빼갔다는 통계가 있고요. 중국은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빼가기도 하고,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빼간다거나 중국 직원이 위장 취업해서 빼가기도 하고, 연구원과 접촉해서 회유해서 빼가기도 하고, 전시회까지 활용하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24년 12월 기사인데 국정원에 따르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5년간 총 96건 적발됐고 23조 원의 피해액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처벌도 약한 데다가 실형이 선고되는 건수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반도체의 경우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중국인 직원이 SK하이닉스에서 기술을 화웨이에 빼돌리고, 삼성전자 독자 개발 기술 공정도를 중국 반도체 업체에 넘기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돌리고,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등등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유출도 당연히 간첩법으로 세게 처벌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죄다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간첩죄 대상이 적국에 한정된 국가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마수는 비단 간첩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중국 공산당원이 쓴 글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진짜 공산당원이 쓴 건지를 떠나서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지배 방식은 덤핑이라는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덤핑이라는 거는 덤프트럭 할 때 그 쏟아붓는다는 뜻이고요. 들이붓는 거죠. 이제 중국은 자신들의 다양한 분야의 산업, 철강,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부품, 1차 산업, 2차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 가릴 것 없이 다 공격적으로 수출을 해서 그 나라 산업의 점유율을 높입니다. 또 문화적으로 침투를 해서 그 사회의 기저 밑바닥을 바꿔버리고, 사람들의 무의식에 침투하고, 인구도 많으니까 정치계에도 침투해서 중국계 사람이나 중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밀어주는 식으로 이제 고위직에 앉혀서 이민법이나 비자 이런 걸 건드릴 수도 있겠죠. 중국 동포니 다문화니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중국 동포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외국인 아닌가요 그냥? 아무튼 언론도 지배할 거고, 그 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색채를 중국을 말 그대로 쏟아 부어서 그 나라의 색채를 중국적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기본 스탠스가, 저는 그래서 무조건 경계하고 의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덤핑 공습, 이건 24년 6월 기사인데, 선박 및 부품 전년 대비 269%, 항공기 부품 157%, 디스플레이 146%, 광학기기 117%, 석유화학 49%, 철강 33%, 중국산 수입이 이렇게 다 증가를 했고요. 근데 중국산이 한국산에 비해 수출 단가가 30에서 70% 수준이라서 수출 품목 상위 15개 중 10개가 겹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저가와 물량만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에서도 한국을 위협한다. 중국산 품질이 높아지니까 국내 기업도 자연스럽게 더 중국산을 찾는다. 중국이 무서운 것이 자체 생산력도 원래 높았고 전 세계에서 간첩 짓거리를 하니까 기술을 빼돌려서 기술력을 엄청 빠르게 높이죠. 그리고 저가의 품질도 좋게 내놓으니까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종의 생태계이다 보니까 아무리 중국산을 막으려고 해도 막는 게 쉽지가 않겠죠. 시장은 함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덤핑에 맞서서 반덤핑 관세를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의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고 하네요. 예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 점유율도 추월당하고, 또 중국이 무서운 게 국가 보조금을 기업들에게 공산당이 지급을 해서 수출 단가를 더 낮춥니다. 수출 단가를 더 낮춰서 이제 그냥 기술력만으로 이렇게 싸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수출 자체가 이제 무기인 겁니다. 수출품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공격인 셈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8대 핵심 산업 중에 7개가 중국에 밀렸다. 이제 2013년만 해도 중국 점유율이 한국의 2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3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선박과 자동차는 추월당했고 철강은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 생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점유율을 보시면 중국은 다 높아지고 한국은 다 낮아지는, 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무선,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할 거 없이 다 중국에 뒤지고 있고 연구개발비 차이도 엄청나게 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중국의 모든 기업들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업들의 데이터, 정보들을 다 공산당한테 넘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빼돌린 정보는 다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겠죠. 중국 기업들은 다 중공의 소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이 국가정보법을 왜 알아야 되냐면, 중국은 모든 전자제품, AI 기술, 이런 거에 백도어 기술이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백도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뒷문이죠, 뒷문. 뒷문으로 기술을 빼돌릴 수 있는 장치가 백도어인 겁니다. 또 로봇 청소기 이런 거에 몰래카메라 같은 걸 달아놓기도 합니다. 이 딥시크도 문제인 건 다들 아실 텐데 이게 BYD라는 중국 전기차에도 도입이 되고 우리나라 시내버스도 이 중국산이 많죠. BYD도 많고 BYD 이름만 들으면은 중국산인지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인데 쿠팡에서 사려고 하면은 어떤 품목이든 대부분 중국산이더라고요. 한국산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특히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거는 너무 중국산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하웨이, 텐센트 같은 이런 기업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했고요. 다 군사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중국산 태양광 부품에서 스파이칩이라고 하는 불법 통신 장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번 달인가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이 났었죠. 그것도 저는 이거랑 연관이 꼭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태양광 부품 안에 아주 작은 스파이칩이 이제 국가 전력망을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웨이 같은 기업을 굉장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SKT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보입니다. LG도 아예 화웨이망을 쓰고 있죠. 선관위도 LG망을 사용하고요. 우리나라 선관위. 미국의 매슐랩이라는 트럼프 측근이 있는데 그분은 미국의 시펙이라는 보수 단체에서 윤 대통령과 자기가 회담을 가졌는데 그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화웨이가 관리한다라고 폭로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슐랩이란 사람이. 저는 부정선거 문제가 절대로 단순한 음모론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다음번에 한번, 지금 대선이 너무 다가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국가정보법 얘긴데요. 이 중국은 국가정보법을 통해서 모든 기관, 조직, 공민을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잠재적 간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전투기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는 거였죠.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어기면 숙청당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절대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현실을 우리는 사회 문제로, 세계적인 문제로 바라봐야겠습니다. 무슨 현중인이 이런 본질을 흐리면 안 되고 우리나라 내의 중국인들을 어쩔 수 없이 이 중국 공산당 체제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공산당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중국 유학생 입국을 금지하고 또 비자를 무효화해서 추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년 3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공산당을 위해서 자이건 타이건 간에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입국을 해도 결국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들을 한 명 한 명 감시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도 없을 거고요. 한 명 한 명 감시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런 문제들 말고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잠식해가고 있다는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 동방명주 같은 비밀 경찰서도 있고 공작학원 문제도 있고 건강보험도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타가죠. 의료보험 때문에 입국하기도 하고 또 언론 사이트를 도용한 게 적발되기도 했고 SKT 해킹의 배후에도 중국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 해커들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2년부터 3년 동안 SKT를 털었는데 그 로그 기록이 기가 막히게도 계엄령을 선포했던 24년 12월 3일부터 그 SKT 해킹이 적발됐던
그 날짜까지는 그 로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로그 기록을 몰래 지우던가를 11월 3일부터 못 지우게 됐다라는 건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중국은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을 상습적으로 침범해왔습니다. 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0회가 넘는 횟수를 우리나라 관할 해역을 중국 해군이 침범을 했고 방공식별구역에도 430차례나 통보 없이 진입했고 얼마 전에 서해 구조물 설치도 모자라서 항행 금지 구역까지 선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중국은 여기 안 나올 수 없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죠. 부동산 문제, 땅 사들이는 문제도 심각하고 대체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왜 살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에는 중국 정부가 용산 땅 1200여 평을 매입하고 취득세까지 면제받았다라는 사실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죠. 이 용산 땅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공관, 옛 주한 미군 기지와 맞닿아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법을 고쳐서 국내에 이런 모든 중국 점유율에 대한 규제를 하고 탈피를 해야 할 텐데 도리어 우리나라 법은 중국에 유리하게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외국인에게 투표권도 줍니다. 2005년에 제1교포의 참정권을 보장하다는 논리로 우리나라가 먼저 개방을 한 것인데 일본은 참정권을 주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폐지했어야 맞죠? 그게 맞는데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4월 2일 이번 재보궐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4만 명에 달했고 그중 11만 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선거에서 부산교육감으로 김석준이라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 사람은 과거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 출신인데 이 민주노동당, 민노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받고 해임된 전교조 아시죠?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특채해서 복직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자는 취임하자마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모든 학생이 봐야 된다면서 학교에 생중계를 보라고 공문까지 내렸습니다.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교육감이 되어서 안 되겠죠. 절대로. 또 안산시에서는 시의원으로 황은화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조선족 출신입니다. 그냥 중국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을 개인적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외교의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인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게 전혀 지켜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호구 잡히고 있다고 봐야겠고 호구를 넘어서 톡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국가, 이 공산당이라는 족속들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마디로 양아치라고 말하겠습니다. 간첩 침투로 기술 기밀 유출하고 기업 인수 합병해서 또 저가 덤핑해서 산업 장악하고 시장을 교란하고 언론의 지분을 매수하고 언론 노조 등으로 언론도 장악하고 사이버 해킹, 신중 언론 등의 여론 주도를 해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정치인을 매수하기도 하고 인구를 덤핑해서 차이나타운 등 독자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선거 개입으로 주권을 침탈하고 그 말고도 매로나 약 문제 이런 게 있죠. 총체적으로 저는 중국은 세계 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외교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안보의 영역이고 중국은 엄연히 6.25 전쟁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죽인 적국이자 티벳, 신장 위구르, 홍콩 등 주변국으로 전체주의 마술을 뻗어온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혐중하는 거냐고 공격하고 혐중 정서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라고 하며 중국 문제를 덮기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라는 중국 문질과 간첩 문제, 서해 공정과 같은 양아치 길거리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중국이랑은 외교 안 할 거냐, 중국이 싫으나 좋으나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재명이라고 있는데 뜯기고 영토 침범 당하고 허구한 날 기밀 유출 당하는 게 외교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나요? 중국에 대한 타당한 비판에 혐중 프레임을 씌우고 중국이 하는 모든 짓을 중국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용인하고 이건 절대 외교가 아닙니다. 그냥 굴종입니다. 굴종.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좌파 매체들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차이나 게이트가 터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번 트럼프 2기의 최대 목표가 중국 죽이기고 지금 세계는 미중 패권 전쟁 중이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번 미중 관세 전쟁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모습입니다. 5월 12일자 폭스뉴스에서 트럼프는 제네바에서의 중국과 협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관세율에서의 승리와 90일 유예해준 거라는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SNS 같은 것도 다 중국산만 쓸 수 있게 돼 있죠. 통제와 검열이 극도로 심한 중국이 미국에게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체제 자체의 변혁을 필연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유럽도 중국에게 관세를 반덤핑, 반국가보조금 관세를 때리면서 등을 돌린 모습이고 중국 내부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시진핑 군부의 2인자인 실세 허웨이둥이 50일째 행방불명이 돼서 이 대중 전문가들은 사실상 숙청당한 걸로 보고 있고 시진핑의 실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진핑 독재에 맞서 싸우자라는 선언문을 낸 여교수들도 있다고 하고 중국 거리에서도 실제로 시진핑 독재에 저항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 밖으로 유출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진핑의 통제력을 많이 잃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미국 관세로 인해 최대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거라 골드만삭스가 분석했고 23년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를 찍으면서 발표를 중단했다가 기준을 바꿔서 다시 발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은 곧 실업이다 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급여가 근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월세 때문에 화장실에 이렇게 세를 얻어서 사는 초년생들 사례도 있고요. 또 중국은 부동산 사업이 GDP의 25%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중국 부동산의 1, 2위인 헝다가 파산하고 완다도 위기인 상태입니다. 중국 소비자 44%는 미국 관세 이후에 실직이 걱정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중국 내부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 침체 구간에 돌입해서 내수시장도 엉망인 상태입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의 징후들이라는 이충근 박사님의 칼럼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PPT는 제가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많은 주변인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동산이 붕괴되고 있고 또 GDP 대비 325%의 빚을 지고 있다. 또 지방 정부들은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공무원 월급을 절반으로 깎은 것도 있고 은행들도 도산 위기라고 합니다. 또 인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순감소가 시작되어서 2100년에는 6억 명대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많네요. 특히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게 치명적이고요. 실업률도 치솟고 있고 중국은 물이 부족해서 전 세계 물의 7%로 15억 인구가 살아야 하는데 지하수의 86%가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에게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살 길을 제시해줬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부문에서 1000억 달러 시장이 열릴 텐데 이거를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11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에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뛰어난 건조 능력의 러브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려줄 때 미국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중국의 전반적인 국내 점유율을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을 줄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미국과는 혈맹이고 후방국인데 중국과 북한은 6.25 전범국 아닙니까? 6.25 전범국이자 우리의 적국이고 체제조차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저들과 친하게 지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계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완전히 배제하자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또한 친중 친북주의자들이 친일파 거리는데 대한민국은 북중러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도 척지자라는 것은 완전히 미친 발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살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 가치외교라는 미명 아래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미국, 일본과만 잘 지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은근슬쩍 끼워놨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외교권을 가지면 북한, 중국과만 잘 지내고 미국, 일본을 오히려 배척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문재인이 그런 적이 있고요. 중국에게 굴종하고 우방국 미국과 갈등을 빚는 외교는 역사의 관점에서도 체제의 관점에서도 절대 옳지 않은 일입니다.